비행기 안 창밖엔 잿빛 구름이 떠다닌다. 그리고 그 순간 기내 스피커에서 흐르는 기타 선율, 비틀즈의 노르웨이 이수. 그 음악이 시작되자 한 남자는 가슴을 짓누르는 무언가에 휘청인다.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순간, 잃어버린 추억. 그 남자는 37세의 와타나베 토오루. 그는 그 음악 한 조각에 무너졌던 20살 청춘의 한복판으로 되돌아간다. 나는 비행기가 함부르크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줄곧 그 숲속에 있었다. 18배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 초원의 풍경을 또렷이 떠올릴 수 있다. 며칠 계속된 부드러운 빗줄기로 여름 내내 덮었었던 먼지를 깔끔히 씻어내린 산능선은 깊고 선명한 파랑을 띠고 10월의 바람은 억새꽃을 흔들고 있었다. 기억이란 참 이상하다. 실제로 그 속에 있을 때 나는 풍경에 아무 관심도 없었다. 딱히 인상적인 풍경이라 생각하지도 않았고 18회나 지난 뒤에 풍경의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솔직히 말해 그때 내게는 풍경 따위 아무래도 좋았던 것이다. 다만 나는 이제 그녀의 얼굴이 곧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물론 오래오래 생각하면 얼굴을 떠올릴 수 있다. 작고 차가운 손, 사르르 미끄러져 내리는 아름답고 긴 머리카락, 부드럽고 둥그런 귓불과 겨울이면 즐겨 입는 우아한 캐멀색 코트, 언제나 상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묻는 버릇, 때로 떨리듯 울리는 목소리,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모으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녀의 얼굴이 불쑥 떠오른다. 먼저 옆모습이 떠오른다. 아마도 그녀와 늘 나란히 걸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다음 그녀는 내 쪽으로 몸을 돌려서 방긋 웃고는 살짝 고개를 기울인 채 말을 하며 내 눈을 지그시 들여다본다. 그렇지만 그녀의 얼굴이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기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린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시간은 점점 길어진다. 처음에는 5초면 충분했지만 그것이 10초가 되고 30초가 되고 1분이 되었다. 마치 저녁나절의 그림자처럼 점점 길어진다. 와타나베는 그 숲속에서의 대화, 즉 그녀와의 대화를 회상한다. 저기, 와타나베, 나 좋아해? 물론이지. 그럼 내 부탁 2가지만 들어줄래? 3가지 들어줄게. 나오코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2가지로 충분해. 하나는 이렇게 나를 만나러 와준 것에 대해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하는 거. 굉장히 기쁘고 정말로 구원받은 기분이야. 혹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그래. 그리고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존재하고 이렇게 너희 곁에 있었다는 걸 언제까지나 기억해줄래? 그녀가 왜 나에게 나를 잊지 말라고 했는지 지금은 그 이유를 안다. 물론 그녀도 알았다. 내 속에서 그녀에 대한 기억이 언젠가는 희미해져 가리라는 것을. 그랬기에 그녀는 나에게 호소해야만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견딜 수 없이 슬프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조차 않았던 것이다. 고등학생 시절의 와타나베에겐 유일한 친구인 기즈키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늘 그의 연인 나오코가 있었다. 와타나베는 그 둘 사이에 껴 있었지만 그 관계는 불편함도 질투도 없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평화로웠다. 기즈키는 조용하고 지적이며 어딘가 공기처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소년이었다. 그는 삶을 대단히 정확하게 측정하는 사람 같았고 마치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투명한 사람처럼 보였다. 기즈키에게는 분명 냉소적인 기질이 있어 남의 눈에는 오만하게 보이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뿌리부터 친절하고 공정했다. 셋이 있을 때 그는 나오코와 와타나베에게 공평하게 말을 건네고
농담도 던져 누구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배려했다. 어느 한쪽이 오래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쪽에 말을 걸어 자연스럽게 입을 열게 했다. 또한 거기에 더해 별것도 아닌 상대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참으로 고기 드문 재능이 있었다. 그래서 그와 이야기하다 보면 와타나베는 스스로가 아주 재미있는 인간이고 아주 재미있는 인생을 사는 듯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애당초 그는 결코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었다. 학교에서는 나 말고 누구하고도 친구로 지내지 않았다. 예리한 두뇌와 대화하는 재능까지 갖추고서 왜 그런 능력을 더 넓은 세계를 향해 펼치지 않고 우리 셋만의 작은 세계에 집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왜 나를 선택해서 친구로 삼았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없었다. 나는 혼자서 책을 읽거나 음악 듣기를 좋아하는, 굳이 말하자면 눈에 띄지 않는 인간으로, 기즈키가 일부러 눈길을 주고 말할 걸 만큼 남보다 뛰어난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금방 마음이 맞아 사이가 좋아졌다. 그들 셋은 마치 밀폐된 투명한 방 안에서 고요하게 흐르는 시간 속을 함께 유영하고 있었다. 5월의 어느 맑은 날,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이었다. 기즈키의 요구대로 와타나베는 수업을 땡땡이 치고 당구장을 가서 4게임 정도를 했다. 기즈키는 평소엔 농담도 잘하고 여유도 넘치는 애였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첫 게임에서 와타나베가 이기자 갑자기 그는 진지한 표정이 되더니 3게임을 연속으로 이겼다. 농담 한마디 없었고 눈빛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다. 게임을 끝내고 담배를 피우며 와타나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따라 너 좀 심각해 보여. 그러자 기즈키는 미소를 머금고 짧게 말했다. 오늘은 지고 싶지 않았거든. 그 미소는 왠지 익숙한 듯 낯설었다. 그리고 그날 밤 기즈키는 자기 집 차고에서 죽었다. 기즈키의 아버지의 승용차 배기 파이프에 고무 호스를 연결하고 창틈을 테이프로 막은 다음 시동을 건 채 조용히 죽었다. 유서도 없었고 그럴듯한 이유도 없었다. 기즈키의 장례식이 끝난 뒤 약 2주쯤 지난 어느 날 와타나베는 나오코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아주 잠깐 커피숍에서 이유도 없었고 목적도 없었으며 마치 일상이 어그러진 자리가 억지로 맞춰보려 애쓰는 순간 같았다. 처음 몇 마디는 무난했다. 날씨 이야기, 학교 이야기, 기즈키의 부모님 이야기. 와타나베는 억지로 화제를 만들고 이야기를 이어가려 애썼다. 그런데 늘 도중에 말이 끊겼다. 나오코는 조용했고 말투는 어딘가 모나 있었다. 혹시 나오코는 기즈키와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자신이 아니라 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난 건지도 모른다. 나도 할 수만 있으면 역할을 바꾸어 주고 싶다. 그러나 결국 그 일은 일어나 버렸으니 아무리 애쓴들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기즈키와 나오코는 태어날 때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그들은 너무 오래, 너무 가까이 있었기에 서로가 무엇인지 정의하지도 않았다. 정의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들 사이엔 의심도, 두려움도, 걱정도 없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과잉된 안정감이었다. 세상은 불확실하고 위태롭지만 기즈키만은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게 나오코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끈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죽음이란 것을 완전히 삶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로 이해했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도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 삶은 이쪽에 있고 죽음은 저편에 있다. 나는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기즈키가 죽은 날 밤을 경계로 이미 나는 죽음을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죽음은 삶의 대극적인 존재 같은 것이 아니었다. 17살 5월 어느 날 밤에 기즈키를 잡아챈 죽음은 바로 그때 나를 잡아채기도 한 것이다.
죽음은 삶의 대극이 아니라 그 일부로 존재한다. 와타나베는 이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도쿄의 사립대학을 선택해 입학했다. 그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못한 채 침묵으로 지나간 시간. 그 긴 침묵을 깨고 두 사람은 전철 안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친다. 그날의 만남은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 전철 안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그녀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간다 했고 와타나베는 책방에 가는 길이었다. 서로 아무 대단한 목적도 없었다. 그녀가 내리라고 해서 따라 내렸고 우연히 그곳이 요스야역이었을 뿐이다. 그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한때 도드라졌던 통통한 볼살은 눈에 띄게 빠졌고 목선은 더 가늘어졌다. 그 변화는 병든 사람처럼 위태로운 것이 아니었다. 마치 좁고 가느다란 공간 속에 자신을 오랫동안 끼워 넣고 살아온 사람의 정리된 여위임이었다. 둘은 하루 종일 걸었고 또 걸었다. 산책이라기엔 나오코의 발걸음은 빠르고 진지했다. 둘은 해가 저물어서야 메밀국수 집에 들어가 가볍게 저녁을 먹었다. 미안해. 하루 종일 데리고 다녀서. 아냐, 너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좋았어. 우리 여태 한 번도 둘이서 걸으며 이야기한 적 없었잖아. 와타나베는 그렇게 말하고 오늘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떠올려 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재떨이를 할 일 없이 만지작거렸다. 있잖아, 혹시 너가 싫지만 않다면 우리 또 만날 수 있을까?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 잘 알아. 할 수 있는 말, 그거 무슨 뜻이야? 설명을 못 하겠어. 너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 것 같아. 나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말을 잘 못 하겠어. 요즘 들어 계속 그래. 이번 토요일에 전화해도 될까? 물론이야. 기다릴게. 둘은 거의 매주 만나게 되었다. 일종의 데이트. 그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적당한 표현이었다. 조금씩 나오코는 와타나베에게 익숙해지고 와타나베도 나오코에게 익숙해졌다. 나오코는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와타나베 곁에서 걷게 되었다. 나오코가 와타나베에게 딱 한 번 좋아하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다. 와타나베는 헤어진 여자의 이야기를 했다. 좋은 애였고 그녀와 자는 것도 좋았고 지금도 때로 그리운 생각이 들긴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마도 본인의 마음속에 딱딱한 껍질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뚫고 그 속까지 파고들 존재는 거의 없다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닐까 하고. 지금까지 누군가를 사랑한 적 한 번도 없어? 응, 없어.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가을이 끝나고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휩쓸고 갈 무렵이 되자 그녀는 때로 와타나베의 팔에 몸을 기대기 시작했다. 그녀는 팔을 걸기도 하고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기도 하고 정말 추울 때에는 팔에 매달리듯 하며 몸을 떨기도 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녀의 몸짓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나오코가 가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갈구하는 것은 내 팔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팔이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나의 온기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온기다. 내가 나라는 이유로 뭔지 모를 미안한 기분이 들었다. 시간이 지나 와타나베와 나오코는 20살이 되었다. 죽은 자만이 영원히 17이었을 뿐이었다. 나오코의 생일에는 비가 내렸다. 와타나베는 죽은 친구의 연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갔다. 성냥으로 불을 붙이고 커튼을 닫고 전등을 끄자 그럭저럭 생일 분위기가 났다. 둘은 와인을 마시고 케이크 한 조각을 먹고 간단히 식사를 했다. 나오코는 그날 드물게도 말을 많이 했다. 어린 시절 일이나 학교 일, 가족에 대해 그녀는 이야기했다. 이야기는 길었고 세밀화처럼 모든 것을 낱낱이 그려냈다. 그러나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뭔가를 끌어안은 채 아무래도 좋은 일들을 세부에 걸쳐 언제까지고 말을 이어갔다.
그것에는 아마 기즈코가 안겨져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불현듯 나오코의 말은 작동 중 전원이 나간 기계처럼 멈추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볼을 타고 떨어졌고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자 그 다음은 걷잡을 수 없었다. 나는 누군가가 그리도 격하게 우는 것을 처음 보았다. 나는 살며시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에 가져다 대었다. 어깨는 가늘게 떨렸다.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몸을 끌어당겼다. 그녀는 내 팔에 감싸여 몸을 바들바들 떨며 소리 죽여 울었다. 눈물과 뜨거운 입김으로 내 셔츠는 흠뻑 젖었다. 나오코의 손가락 10개가 예전에 거기 있었던 소중한 뭔가를 찾아 헤매듯 내 등을 더듬었다. 그날 밤 나는 나오코를 안았다. 올바른 행동이었는지 아닌지 난 모른다.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모르겠다. 아마도 영원히 모를 것 같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것 말고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녀는 심하게 아파했다. 와타나베는 처음이냐고 물었고 나오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와타나베는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줄곧 나오코와 기즈키가 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비는 그쳐 있었다. 나오코는 등을 보이고 잠들어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줄곧 깨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잠들었건 깨었건 그녀의 입술은 모든 말을 잃었고 몸은 얼어붙은 듯 딱딱했다. 와타나베가 몇 번이나 말을 걸어보았지만 결국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고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와타나베는 오랫동안 그녀의 어깨를 바라보다가 체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기로 했다. 그 뒤로 나오코는 어딘가로 떠났다. 전화도 없었다. 와타나베의 몸속에서는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은 채 그냥 순수하게 텅 빈 상태로 방치되었다. 와타나베는 주중이면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들었다. 강의는 지겨웠고 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딱히 할 일이 없었다. 와타나베는 혼자서 강의실 맨 앞에 앉아 강의를 듣고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다. 와타나베는 종종 번화가에 나가 여자들과 자면서도 늘 나오코 생각을 했다. 어둠 속에 하얗게 떠오르는 나오코의 벗은 몸과 내뿜는 숨결, 그리고 빗소리를 생각했다. 나는 혼자서 옥상으로 올라가 위스키를 마시며 생각했다. 나는 대체 어디로 가려는 걸까? 7월 초에 나오코에게서 편지가 왔다. 정신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자유로운 분위기의 요양소에 들어갔다는 편지였다. 아직은 와타나베를 만날 준비가 안 됐다고, 준비가 된다면 다시 편지를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편지를 몇백 번이나 읽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그것은 나오코가 가만히 내 눈을 들여다보았을 때 느꼈던 슬픔이었다. 나는 그 애달픈 마음을 어떤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릴 수도, 마음속 어떤 장소에 간직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내 몸을 스쳐가는 바람처럼 아무런 윤곽도 없고 무게도 없었다. 나는 그것을 몸에 두를 수조차 없었다. 풍경이 내 눈앞을 천천히 지나쳤다. 그것들이 하는 말은 내 귀에 닿지 않았다. 어느 날 와타나베는 강의가 끝나고 근처 작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던 중 선글라스를 쓴 여자의 하나가 말을 걸어왔다. 와타나베, 맞지? 선글라스를 써서 몰라봤지만 강의실에서 본 적이 있는 여학생이었다. 있지. 오늘 강의에서 출석 부를 때 왜 대답 안 했어? 와타나베, 너 이름 맞지? 와타나베 도루. 맞아. 그런데 왜 대답하지 않았어? 오늘은 왠지 대답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녀는 우리 속의 신기한 동물이라도 엿보는 눈길로 와타나베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오늘은 왠지 대답하고 싶지 않았거든. 하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너 어쩐지 험프리 보가트처럼 말한다.
쿨하고 터프한 게 설마 난 아주 평범한 인간이야. 레스토랑의 주인이 커피를 들고 와서 와타나베 앞에 내려놓았다. 와타나베는 설탕과 크림을 넣지 않고 그냥 마셨다. 봐, 설탕도 크림도 안 넣잖아. 그냥 단 걸 싫어할 뿐이야. 고독한 게 좋아? 그녀는 턱을 괜 채 물었다. 혼자서 밥 먹고 강의도 혼자서 뚝 떨어져 앉아 듣는 게 좋아? 고독한 걸 좋아하는 인간 같은 건 없어. 억지로 친구를 만들지 않는 것뿐이야. 그러다가는 결국 실망할 뿐이니까. 그녀는 선글라스 다리를 입에 물고 중얼거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독한 걸 좋아하는 인간 같은 건 없어. 실망하는 게 싫을 뿐이야. 그녀는 되뇌었다. 만일 너가 자서전 같은 걸 쓴다면 이 대사 써먹도록 해. 고마워. 난 너 말투 진짜 좋은 것 같아. 벽에다 흙을 깨끗하게 바르는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까지 다른 사람한테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없다고 와타나베는 대답했다. 내 이름은 미도리야. 미도리는 와타나베에게 다른 날 제대로 된 식사 약속을 제안했고 와타나베도 승낙했다. 하지만 미도리는 그날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 수업날에도 미도리는 보이지 않았다. 와타나베는 별다른 신경 쓰지 않고 수업을 듣던 중 강의실 문이 열리고 이전처럼 선글라스를 쓴 채 미도리가 들어왔다. 미도리는 강사를 향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와타나베의 옆에 앉았다. 수요일, 미안해. 화났어? 이런저런 일로 좀 바빴거든. 아침에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레스토랑으로 전화를 할까 했지만 가게 이름도 모르고 너희 집 전화번호도 모르고. 많이 기다렸어? 아니야. 마음에 두지 않아도 돼. 난 가진 거라곤 시간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남아돌아? 내 시간을 조금 떼어내서 그 속에서 널 채워주고 싶을 정도야. 미도리는 방긋 웃더니 와타나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너 정말 상냥하다. 상냥한 게 아니라 그냥 한가할 뿐이야. 그건 그렇고 그날 너희 집으로 전화했더니 너가 병원에 갔다던데 무슨 일이라도 있어? 집에? 그녀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다. 어떻게 집 전화번호를 알았어? 학생과에 가서 알아봤지. 물론 누구라도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아, 하고 그녀는 두세 번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그러네. 그건 생각도 못했네. 너 전화번호도 그렇게 찾아볼 걸 그랬네. 하지만 병원 말인데 그건 다음에 말할게. 지금은 별로 말하고 싶지 않거든. 괜찮아. 괜한 일을 물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지금 좀 피곤해서 그럴 뿐이야. 비 맞은 원숭이만큼 피곤해. 집에 가서 자는 게 좋지 않을까? 아직 자고 싶지 않아. 좀 걸을래? 이후 와타나베는 미도리의 집에서 같이 밥을 먹기도 산책을 하기도 하였다. 산책을 하다 보면 와타나베는 불현듯 나오코가 생각나곤 했다. 미도리는 부자들이 많은 학교를 다녔지만 아버지는 작은 서점을 운영했었다고 했다. 전쟁과 평화도 없고 호밀밭에 파수꾼도 없는 작은 서점이라고 했다. 그치만 미도리의 어머니가 암으로 죽고 아버지도 해외로 떠나버렸다고 했다. 너희 집은 부자야? 우리 집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야.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아. 있지. 부자의 가장 큰 이점이 뭐라고 생각해? 몰라. 돈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를테면 내가 친구들에게 뭘 좀 하자고 하면 난 지금 돈 없어서 안 되라고 해. 반대 입장일 때 난 도저히 그런 말은 못 할 거야. 내가 돈이 없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돈이 없는 거야. 예쁜 여자애가 나 오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외출 못해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못생긴 애가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봐. 다들 웃을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사는 세계였어. 대학에 오기 전까지. 곧 잊게 될 거야. 정말 빨리 잊고 싶어. 난 대학에 들어와서 얼마나 마음이 편해졌는지 몰라. 정말
보통 사람들이 가득해서. 미도리는 턱을 괜 채 반쯤 피운 담배를 재떨이에 짓눌러 껐다. 연기가 눈에 들어간 듯 손가락으로 눈을 비볐다. 우아하게 담배를 꺼보는 건 어때? 그리고 코로 연기를 뿜어내는 건 좀 그랬어. 난 아무리 노력해도 세련되지가 않아. 때로 농담하듯 세련된 행동도 해보지만 도무지 몸에 붙지가 않아. 또 할 말 있어? 미도리는 코 옆을 손가락으로 긁으며 말했다. 그 일요일 오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참으로 묘한 날이었다. 미도리 집 바로 이웃에서 불이 나 둘은 불구경을 하고 그럭저럭 입맞춤도 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해 보이겠지만 실제로 그날 일들은 그렇게 진행되었다. 불이 번지면 여길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은 풍향이 반대라서 괜찮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고 바로 옆이 주유소잖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짐 챙겨. 별로 중요한 것도 없어. 그렇지만 뭐라도 있겠지. 통장이나 인감이나 증서 같은 거. 일단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 괜찮아. 난 도망 안 갈 거니까. 여기가 불에 타도? 죽어도 괜찮아. 와타나베는 미도리의 눈을 바라보았다. 미도리도 와타나베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말이 어디까지 진심인지 농담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좋아, 알았어. 같이 있을게. 너랑. 같이 죽어도 좋아? 미도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설마 다급해지면 난 도망칠 거야. 죽고 싶으면 너 혼자 죽으면 돼. 거참 냉정하네. 점심 한 끼 얻어먹은 정도로 같이 죽어줄 수는 없잖아. 저녁이라면 또 모를까. 뭐 좋아. 여기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시 지켜보면서 노래라도 부르지 뭐. 심각해지면 또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니까. 미도리는 가족 이야기를 했다. 가족들에게 한 번이라도 좋으니 듬뿍 사랑받고 싶었다고 했다. 단 한 번도 나한테 그런 사랑을 주지 않았어. 어리광을 부리면 밀쳐버리고 돈이 많이 든다고 불평만 하고 늘 그런 식이었거든. 그래서 난 생각했어. 나를 1년 내내 100%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내서 손에 넣고야 말겠다고. 초등학교 5학년인지 6학년인지 그때 그런 결심을 한 거야. 내가 바라는 건 완벽한 사랑이 아니야. 그냥 투정을 마음껏 부리는 거야. 완벽한 투정. 이를테면 지금 내가 너한테 딸기 쇼트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해. 그러면 넌 모든 걸 내팽개치고 사러 달려가는 거야. 그리고 헉헉 숨을 헐떡이며 돌아와. 자, 미도리, 딸기 쇼트케이크. 그러면 내가 이제 이딴 건 먹고 싶지도 않아 라며 그것을 창밖으로 집어 던져버려. 내가 바라는 건 바로 그런 거야. 그리고 내게 알았어, 미도리? 내가 잘못했어. 너가 딸기 쇼트케이크를 먹기 싫어졌다는 거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사과하는 의미에서 다른 걸 하나 사다 줄게. 뭐가 좋아? 초콜릿 무스 아니면 치즈케이크? 그건 사랑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있다니까. 너가 잘 모를 뿐이야. 여자한테는 그런 게 무지무지 소중할 때가 있거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난 그만큼 더 상대를 사랑해주는 거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얘기인 것 같은데. 하지만 내게는 그게 사랑이야.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불길이 잡히자 미도리는 어쩐지 축 늘어져 보였다. 몸에서 힘을 빼고 멍하니 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러고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와타나베가 미도리의 눈을 바라보자 미도리도 와타나베의 눈을 보았다. 와타나베는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미도리는 아주 살짝 어깨를 움찔하더니 금방 몸에서 힘을 빼고 눈을 감았다. 5초, 6초, 둘은 입을 맞추었다. 초가을 태양이 그녀의 볼 위에 속눈썹 그림자를 드리웠는데 그 그림자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참으로 부드럽고 따스하면서 갈 곳 없이 낭연한 입맞춤이었다. 오후 햇살 아래 식탁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남의 집 불구경을 하지 않았더라면
난 그날 미도리와 입을 맞추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그런 기분은 그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따스하고 친밀한 기분에 젖었고 어떤 형태로든 그런 기분을 남겨두고 싶은 무의식이 작용했을 것이다. 우리의 입맞춤은 그런 것이었다. 물론 모든 입맞춤이 그러하듯 어떤 위험이 전혀 내포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미도리였다. 그녀는 와타나베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러고는 입을 떼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자신에게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어쩐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와타나베는 말했다. 미도리가 와타나베에게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고 묻자 와타나베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일요일은 온통 시간이 남아돈다는 거네. 좀 복잡해. 그 순간 와타나베는 초가을 오후 한순간에 마력이 벌써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음을 깨달았다. 와타나베는 미도리와의 연락도 끊기게 되었다. 나오코가 떠났을 때처럼 텅 빈 몸으로 번화가를 돌아다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입구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있었다. 다시 나오코였다.